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목표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120살까지 사는 걸 목표로 잡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제가 59세인데요. 이제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근데 0세부터 60세까지 이 맨 밑바닥 생활만 했습니다. 바닥만 맨날 파고 살았어요. 그런데 60 이후부터는 좀 중산층으로 올라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밑바닥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공통점이 책을 많이 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 사마천이 쓴 화식열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강관리 잘해서 120살까지 살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갓슬러라는 분이 성공 스토리를 보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시대의 부동산 투자라는 건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에 소개시킨 건데요. 거기에 이 7명의 부동산 고수 그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갓슬러 40대 초반 직장인, 2015년 말부터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 서울 8층 건물과 강남 아파트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론자이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없는 10여 채 이상의 부동산을 지금 당장 매입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어떻게 5년 만에 120억을 만들었나의 저자이며 갓슬러의 경제적 자유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파트 3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시대의 부동산 투자. 급행열차에 어떻게 올라탔는가? 갓슬러 비긴즈. 이겨놓고 싸운다. 뜬금없이 부동산 책에서, 그것도 초장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등장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그의 전략을 따라할 만하여 감히 인용해 본다. 선승후전, 이겨놓고 싸운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할 것이며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싸운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정신은 부동산 투자자인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시대의 선승후전은 과연 무엇인가? 2021년 말 나와 아내는 도합 6,500만원의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2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재산세는 차치하더라도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승후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종부세 시대에 들어서서 나는 더 성장했고 자산은 더욱 다변화됐으며 순자산과 총자산은 더 늘어났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고민과 생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 월세를 3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내 집을 사겠어.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자식 셋을 혼자서 키우셨는데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도 자식 셋이 기죽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근처 갈비집에서 외식을 시켜주셨고 원하는 학원이 있으면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다. 나는 그런 사정을 알았던지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진 않았다. 어머니는 긍정의 아이콘이었다. 타고난 성격이 그렇지만 아이 셋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나는 자식 셋 중에 가장 먼저 대기업에 취직했다. 큰 도움은 아니었겠지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드리고 보너스를 드리기도 했다. 결혼은 형과 동생이 먼저 했는데 나도 일부 보탰다. 꼭 그런 요인 때문은 아니었지만 직장생활 5년 동안 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였다. 2012년 초 아내와 함께 돈을 합쳐서 약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을 찾아다녔다. 당시에도 서울 집값은 엄청나게 비싼 느낌이었다. 나는 1억 원 정도 있으면 서울에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빌라도 많이 찾아다녔다. 결국 아내의 회사와 나의 회사까지 동선을 고려하여 마포역 근처의 도하 우성 아파트에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세를 얻게 되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는 현재 전세가 2억 1천만 원인데 여기에 30만 원의 월세를 매월 추가로 더 받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월 30만 원은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 또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 30만 원 월세를 주는 것은 뭔가 매우 기분이 상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전세금을 올려주겠다,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도 해봤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 결국 우리는 재계약을 하고 2개월 동안 월세를 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 돈도 없는데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랄까? 전세살이 2년을 하는 동안 약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아내와 내가 모두 대기업을 다니기도 했지만 둘 다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소비를 별로 하지 않았다. 자가용은 구입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또한 당시에 나는 연중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이때 모인 출장비도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돈을 쓸 시간조차 별로 없었다. 첫 구매 옥수 현대아파트 후 부동산에 눈뜨다. 반전세 갱신을 하고 3개월이 되어갈 무렵 월세 30만 원을 입금하다가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장모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2억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옥수역 근처에 있는 옥수 현대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수했다. 옥수역 근처를 택한 것은 아내의 회사가 있는 광화문과 내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러 가기에 3호선인 옥수역이 편리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물론 그 외에도 자가용이 없는 우리에게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매우 중요했는데 옥수역에는 ITX 도시간 급행열차와 중앙선이 다녀서 멀리까지 이동이 편했고 앞은 한강이고 뒤는 산이라 풍수 지리상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가를 매입하고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2015년 가을쯤 분리수거를 하다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온 옆집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혹시 여기 집 사서 오셨어요? 인사를 하자마자 집을 사서 왔냐는 물음에 다소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잘하셨네요. 저는 3억 5천만 원 주고 전세로 들어왔는데 이제 재계약 시점이 되니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휴. 저도 집을 사서 들어올 걸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머리가 깨이는 느낌이었다. 집주인은 4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으니 즉 8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이 조금 넘는 지금 5천만 원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었다. 더구나 매매가를 확인해보니 대략 1억 원이 오른 상태였다. 우리 집도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1억 원이나 올랐구나. 상계동 아파트 얼떨결에 구매 효자되다. 며칠 후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친한 친구인 젠틀파파를 만났다. 젠틀파파는 훨씬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날 갑자기 젠틀파파가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다. 나 이번에 하계동에 아파트 하나 살 거야. 아파트? 너 돈 많아? 아니, 대출 되잖아. 사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과장 특진을 하며 빚이 보이는 듯 했으나 오히려 일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더욱 많아진 터였다. 거기에 갑자기 허리 디스크 판정까지 받으니 미래의 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던 차였다. 젠틀파파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바로 휴가를 내고 지하철을 타고 하계동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종로에서 아내를 만나 식사를 하고 갔던 터라 하계동이 아닌 상계동을 먼저 지나치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강남 부자들이 상계동에 투자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일단 상계동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노원역 근처를 중심으로 동네를 걸어보았다. 딱히 뭘 알아서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날씨도 따뜻했고 동네 구경도 할 겸해서였다. 동네가 번듯하고 평지이며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중계동 중심의 노원구는 학군이 좋다는 이야기를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다. 주공아파트가 1988년에 지어져서 재건축 진단이 3년 남은 시점이었고 지하철이 근거리에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대단지였다. 상당히 많은 공인중개사무소가 눈에 띄었는데 매매가 활발한 느낌이었다. 또한 산이 있어서 공기가 상쾌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몇 채를 본 후 큰 고민 없이 월세가 끼어있는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 다소 충동적인가? 라고 잠깐 생각했다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구매해도 큰 손해는 없겠다는 계산을 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니 1년에 월세만 660만원, 55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들어오고 아파트 매매가는 1억 9천만원으로 은행에서 3% 금리로 빌릴 경우 연 570만원, 1억 9천만원 곱하기 3%의 이자가 나간다. 결론적으로 매입과 동시에 연간 90만원의 수익, 월세 660만원 빼기 이자 570만원이 생기며 공영주차장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단순한 계산이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거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매매가와 지출 등을 계산하면서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를 한 채 사면 대출 이자를 내면서도 월세로 연간 9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니 정말 희한하지 않은가? 대출이 한계가 없다면 내가 10채를 계약하면 지출이 다 메워짐과 동시에 연간 90만원 곱하기 10채 즉 9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니 집도 내 소유가 되고 별도로 돈도 생기고 세상에 이런 투자가 다 있는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렇게 자가를 제외한 첫 번째 투자를 큰 생각 없이 진행했다. 단기간에 10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때부터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약
50여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나갔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마인드셋, 부동산 차트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에만 10여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처음에는 앞에서 말한 상계 주공아파트를 신용대출 등을 일으켜 샀지만 나중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 아파트보다는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투자하는 갭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다. 즉 1억 9천만 원으로 매입한 상계 주공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금액을 잘게 쪼개서 2천만 4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채수를 늘려나갔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옥수 현대아파트의 시세도 매년 약 1억 원씩 상승했는데 이에 따라서 대출을 추가로 일으켜서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기존에 넣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한 돈, 종신보험, 사람이 죽으면 나오는 보험을 해지한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단기간에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여러 책의 성공 스토리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다져진 굳건한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맛봤기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으로 지속 투자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기 쉬운 한강변의 평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올랐다. 그 후 더 큰 부자들이 있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면서 강남에 투자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강남 아파트 구매, 대출 방법을 찾아내다. 한 해에 10채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고민을 하면 답은 찾게 되어 있었다. 비록 나는 현찰이 없었지만 대출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이 있었다. 전세 후순위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었는데 이 대출을 활용하여 강남 아파트를 세금까지 포함하여 약 20억 원의 현찰 없이 매입했다. 전세금 11억 원, 한강변 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4억 5천만 원, 강남 물건지 아파트 후순위 대출 4억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약 20억 원. 현재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인데 최장 10년 이후에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바로 매도한다고 해도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약 20억 원에 매입한 강남의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약 34억 수준이다. 서울 8층 건물 구매. 이렇게 다주택으로 총 자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팔지를 않으니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40살이 되면서 은퇴하려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세 흐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알아보게 되었다. 당시 온라인에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매매가 37억 원의 8층 건물을 발견했다. 보증금은 약 17억 원, 대출금은 9억 1천만 원인 상태였고 월세가 약 1천만 원 나온다고 되어 있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주말에 방문했다. 건물주의 소개를 받아 8층짜리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옆 아파트들과 길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매매가 37억 원인데 보증금 17억 원 빼고 대출금 빼고 하니까 전세가 빼고 하니까 5억 9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거 아파트를 몇 채 팔아가지고 4억 원을 마련하고 어찌어찌 해서 이 건물을 샀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제가 볼수록 이게 신비한 게 많은데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또 빌려가지고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